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이후에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이런 분야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세 부로 나눠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은퇴하신 분들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2부에는 은퇴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젊었을 때보다 조금은 그 후회스럽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다뤄보고, 마지막 3부에서는 그 은퇴하신 분들이 남은 여생 3, 40년을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유은성 대표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엄길청 교수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참 오래간만에 뵙는데 네. 오늘 오시는데 뭐 날씨가 춥지는 않으셨어요? 네, 오늘은 비교적 따뜻하고 네. 어느새 편했습니다. 네네. 먼저 그 유 대표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요새 살다 보면은 예전에는 뭐 2차 산업혁명이니 3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에 네. 그 독일의 경제학자 그 크라우드 슈밥이라는 네. 그 세계 포럼 그 의장이 네. 제안을 했죠. 앞으로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거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도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요. 네. 가장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AI 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네. 사물 인터넷 이런 첨단 기술들이 아주 급진전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해서 네.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이 서로 융합되면서 네. 인간한테 최적의 지능화, 자동화되는 최적의 환경을 주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던 일자리가 AI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대체하는 그 시대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미래 고용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네. 현재 직업군 중에서 47%가 없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47%. 예,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은 네. 현재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의사라든가 변호사, 네. 대리사 이런 전문직, 금융 전문가들 네. 이런 것도 그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큰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금융 포럼에서 이제 얘기하는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네. 전 세계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지고요. 네. 새로 생겨나는 것은 불과 210만 개밖에 안 돼가지고 네네. 앞으로 고용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거고요. 네. 이런 일자리를 전부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아주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7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새로 생기는 210만 개. 예. 그러면 이제 500만 개가 좀 붕 뜨게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꼭 집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걸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그 사회 변화는 이제 가장 큰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용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꼭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일부 결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 상황을 장기 그래프로 놓고 보게 되면은 경제 팽창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 수축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글로벌 경제 팽창기는 정확히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0년간 계속 세계 경제가 성장해왔던 거예요. 네. 이것이 2010년부터는 수축기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수축기에 이제 놓이는 그 상태가 되고 있어서 이 경제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이제 그 수직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팽창기와 전혀 다른 세상이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것이 노후 문제, 주택 문제, 여러 사회적인 여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점점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풀어가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엄 교수님은 재무적 분야 이쪽에 전문가분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돈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 나름대로 이제 노후 대비해서 돈은 모아놨겠지만 그 재무적으로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TV 공장이 로봇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시사하듯이 네. 이 노동 관리, 판매, 서비스 이 분야로 이렇게 특화된 네. 우리 시니어들이 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 네. 이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자산의 어떤 그 피해. 이게 네. 제일 우려가 됩니다. 현재 지금 60부터 64세까지 비경제 활동 인구가 41%나 되고요. 41%. 예. 또 65세부터 69세가 56%가 비경제 활동이고 네. 70세 이후는 77%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현재 돼 있어서 네. 지난 6월 말 현재 비경제 노인이 250만 명 정도로 그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네. 좀 전반적인 사회 안정 장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일자리 문제 또는 당장의 생활 보존 문제 네. 이런 종합적인 국가 대책이 필요한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 대표님한테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2030 시대라고 할까요? 뭐 추계 견환, 추계 변환 뭐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이 한 2년 전부터 아주 큰 붐을 이뤄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와튼 대학의 그 마우로 기겐 교수가 쓴 책인데요. 네. 그 책을 보게 되면 2030년에 가게 되면은 네. 현재 세상의 축이 많이 바뀔 거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겐 교수는 8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시니어들의 참고될 만한 얘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밀레니엄 시대들이 이제 그 주류가 있어 되면은 네. 앞으로는 실버 세대들이 새로운 주류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현재 전 세계 부의 60%가 실버 세대가 갖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체 부의 80%가 실버 세대가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 시장의 주축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행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은 네. 이런 실버 세대들이 새롭게 등장을 다시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네. 은퇴한 사람 시니어들이 네. 다시 창업에 뛰어든다든가 취업한다든가 하는 것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작년도 통계를 보면은 이런 실버 세대들이 창업하는 비율이 35%로 각 세대보다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은퇴한 시니어들이 다시 사회에 등장하는 또 재취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는 그런 붐이 점점 일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지금 다른 각도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좀 늦게 하고 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도 뭐 한 명 아니면 안 나려고 하는 집도 예. 있고 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수명도 길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입각을 해서 우리나라 그 현재 상황 어떤지 네. 다른 나라 비교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게 2020년 이후부터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빨라지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가 2020년, 2년 전 얘기죠. 네. 이게 매년 3.3%씩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증가율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9%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만간 고령화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될 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엄박사님한테 다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이를 이제 연세 드시면 들게 되면은 일할 기회도 또 줄어들고 또 이제 그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수명도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젊으셨을 때에 그 돈을 모아놨지만은 그 수명이 길어지면 당연히 또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런 뭔가 그 2% 부족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게 주된 그 재무적 과세냐 하는 것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건 차후의 문제고, 네. 생활 공간 또는 업무 공간 또는 지식 기반에서의 플랫폼 공간 네. 이런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시니어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지난 2021년도 조사한 겁니다만은 네.
당장 가족끼리 그 거주하는 방식을 봤더니 본인이 그 자녀를 함께 사는 분들, 네. 이분들의 그 이유를 봤어요. 왜 같이 사느냐 그랬더니 30%는 자녀가 독립할 형편이 안 된다. 또 20%는 내가 자녀가 떨어질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또 누가 내냐 물었더니 72%가 내가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예. 네. 그러니까 뭐 자녀가 낸다는 게 14%고 네. 정부가 돕는 게 13%인데 물론 점점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은 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네. 우선 동거 방식이나 네. 공간 공유 방식에 있어서 네.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네. 또 우리 사회도 저렴하고 개방적인 네. 시니어들의 공간을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굳이 뭐 점수를 매긴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 준비에 관련하여 네네. 한 25점 정도 줍니다. 25점 정도? 네, 25점이면 네. 뭐 유의하고 있으나 네. 준비는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25점이라고 하면 상위 25% 정도만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역으로 돼 보면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한 70%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특히나 네. 지금 하위 20%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네. 완전히 빈곤입니다. 빈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내일이라도 당장 네. 국가가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이고 그 위에 있는 20% 네. 곧 지금 또 그런 빈곤 노출 단계에 계시고 해서 네네. 어쨌든 뭐 절반 이상의 그 시니어들은 현재 SOS를 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한 반 정도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목전에 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몇 점 정도 주신 게 좋다고 보세요? 뭐 저도 원버스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에 그 노후 시니어 세대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고요. 그 생김에마저 위협받는 그런 그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큰 대세인데 네. 그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정책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984년도에 네. 그 합계 출산율이 2명을 유지했었어요. 네네. 그랬던 것이 2018년도에 1명대로 떨어지고 네. 그게 2020년 가서는 0.8%, 네. 내년도는 0.65%를 볼 거로 전망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고령화 수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네. 추세다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 시니어들에 대한 그런 복지 문제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겠. 많이 쓰고 네네.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시니어분들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